서유럽 여행기 12랜드 이재영 1113 32.33 34 서유럽 렌트카 여행 32 프랑스 제3의 도시 리옹 라이언 관광 2024-5-22화 한밤중에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오전 6시 무렵 잠이 깨니 바깥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자욱한 안개가 끼었다. 아니 비구름일지도 모른다. 이런 짙은 안개에 과연 운전을 해 산을 내려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아침을 먹고 조금 쉬고 있으니까 안개는 점점 커친다. 비도 많이 약해졌다. 10시 반쯤 되어 숙소를 출발했다. 다행히 안개는 거의 거친 것 같다. 비도 가랑비 정도이다. 이 정도면 운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다. 오늘은 프랑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리옹 라이언으로 간다. 그런데 숙소에 문제가 생겼다. 호텔을 2달 전에 예약해 두었는데 며칠 전에 카드 결제가 안 된다면서 48시간 내에 다른 카드로 결제를 해달라는 연락이 왔다. 다시 결제를 한다면서 깜빡 잊어버렸다. 그 바람에 호텔 예약이 취소되었다. 부랴부랴 다시 다른 호텔 예약을 했으나 14만원짜리 방이 취소당한 9만원짜리 방보다 못하다. 이곳에서 리옹의 숙소까지는 대략 1시간 반 정도 걸린다. 경로에 있는 다른 곳을 들리면 대략 3시간 정도가 더 소요된다. 그러면 리옹에는 거의 4시가 되어 도착하게 되어 리옹 관광이 쉽지 않다. 결국 리옹으로 직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타고 바로 리옹으로 가는 건 너무 건조하다. 그래서 유료 도로를 제외한 길로 가기로 했다. 그럴 경우 2시간 10분, 내 운전으로는 3시간을 잡으면 된다. 유료 도로를 제외하고 나니 내비는 마치 우리나라 시골 국도길 같은 도로로 안내한다. 푸른 벌판이 끝없이 펼쳐지고 농가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는 그런 길이다. 바로 이런 도로야말로 내가 이번 여행에서 꿈꿔왔던 여정이었다. 차도 별로 다니지 않는다. 느릿느릿 운전하면서 프랑스의 시골 풍경을 즐긴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다. 벌판은 온통 푸르건만 일하는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알프스 산악지대를 빠져나와서는 높은 산은 보이지 않는다. 완만한 나지막한 언덕과 평야가 이어지면서 푸른 벌판이 나왔다가는 다시 숲속 도로로 들어선다. 가끔 차들이 뒤를 따라오면 길 옆으로 조금 비켜 아낌없이 추월시켜준다. 이런 평화로운 길이 거의 2시간 가까이 계속된다. 중간에 점심도 먹으면서 여유있게 오니 리옹의 숙소에 도착은 오후 3시 가까이 되었다. 프랑스 도시를 몇 곳 거치다 보니 관광 명소도 뻔한 것 같다. 첫 번째는 성당, 그것도 이름이 노트르담인 성당과 두 번째는 중세풍의 올드타운이다. 여기에 미술관, 박물관과 공원 등이 추가된다. 리옹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유명한 곳은 푸르비에 언덕에 자리잡은 노트르담 성당 노트르마이너스 데임 디 FOURVIR이며 다음으로 꼽히는 것이 올드타운 VIUX 라이언이다. 그 밖에 리옹 대성당, 박물관, 오페라하우스 등도 명소로 꼽힌다. 내비를 노트르담 성당에 맞추고 출발하였다. 호텔에서 직선거리는 7km 남짓이지만 실제로 차가 달리는 거리는 거의 30km 가까이 된다. 옛 시가지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시내 교통은 복잡하기 짝이 없다. 노트르담 성당이 위치한 푸르비에르 언덕은 상당히 높고 가파르다. 운 좋게 성당 바로 옆에 주차할 수 있었다. 노트르담 성당은 크고 화려하다. 그렇지만 이번 여행에서 빼어난 성당을 하도 많이 봐 이젠 덤덤하다. 성당 옆 담벼락에서 보면 리옹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리옹시 역시 높은 빌딩은 많지 않다. 그렇지만 프랑스의 다른 도시와 비교한다면 그래도 높은 빌딩이 많은 축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높은 빌딩이라 해봤자 20층 정도이지만 그리고 현대식 아파트도 꽤 들어서는 것 같으며 독특한 모습에 특징 있는 건축물도 제법 보인다. 그래도 리옹시를 내려다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세풍의 거리이다. 어림짐작으로 중세풍 거리가 도시의 거의 13 정도는 차지하는 것 같다. 노트르담 성당을 둘러보고 다음은 올드타운으로 가기로 했다. 올드타운은 푸르비에르 언덕 바로 아래 위치해 있다. 걸어서 1km 정도 거리이다. 그런데 걸어 내려가자니 길이 엄청 가파르다. 차를 주차한 곳에 오려면 이 언덕길을 다시 올라와야 하는데 어떡하나 겁이 덜컥 난다. 올드타운은 지금까지 봐왔던 다른 도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중세풍의 건물들이 줄을 이어 서 있으며 조그만 광장들이 곳곳에 만들어져 있다. 골목길과 광장에는 조그만 예쁜 가게들과 카페나 레스토랑이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리옹 대성당, 변화의 교회 등 리옹의 여러 명소들이 있지만 특별한 감동은 없다. 이젠 이런 풍경에 점점 익숙해지나 보다. 리옹 시가지를 대충 둘러봤으니 이제 숙소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집사람이 그 언덕까지 도저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리옹 대성당 앞에서 기다리라 하고 혼자서 올라가 운전해 오기로 했다. 정말 가파른 언덕길이다. 숨이 턱 밑까지 찬다는 것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정말 하늘이 노래질 지경이다. 겨우 주차한 곳으로 가서 차를 운전해 집사람을 픽업하여 호텔로 돌아왔다. 오늘 저녁 식사는 기다리던 라면이다. 라면 한 봉지에 김치 한 봉지, 그리고 계란, 소시지, 스파게티면 치즈를 넣고 끓이면 천하일품 요리가 된다. 여기다 와인 한 잔이면 세상의 행복은 모두 내 것이 된다.
서유럽 렌트카 여행 33 아름다운 프랑스 지방 소도시 본느 2024-5-23수. 오늘의 숙박지는 본느 비에유엔이라는 작은 도시다. 이곳에 묵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하루에 운전을 너무 많이 하면 피곤하므로 적당인 중간 기착지를 찾는다는 것이 이 도시로 된 것뿐이다. 리옹의 숙소에서 본느의 숙소까지는 약 170km이다. 내비로 찍어보니까 1시간 50분이 걸리는데 유료 도로를 타지 않으면 2시간 50분이라 한다. 내 운전으로는 4시간, 특별히 중간에 들릴 곳도 없으니 딱 적당한 시간이다. 시간 여유가 있다 보니 느긋이 아침을 먹고 호텔을 출발했다. 약 20분에 걸쳐 복잡한 리옹 시가지를 빠져나오니 바로 시골길로 이어진다. 어제 여행과 마찬가지이다. 넓은 벌판 사이로 난 도로를 여유있게 달린다. 미란이면 보리, 그렇지 않으면 목초인 것 같은 푸른밭이 끝도 없이 펼쳐진다. 가끔씩은 몇 채씩 물이 지은 농가도 보인다. 유료도로 제외가 탁월한 선책이었다. 아무리 달려도 산은 보이지 않는다. 그저 완만한 낮은 언덕이 나타날 뿐이다. 이곳은 넓은 평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평평한 땅은 잘 보이지 않는다. 낮은 언덕들이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완만한 굴곡을 이루는 것 같다. 그러다가 한 번은 멀리 들판에서 20여 마리의 젖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푸른 벌판 위에서 움직이는 생물은 처음 보았다. 달리다 보니 군데군데 작물을 심으려고 정리해둔 밭들이 나타난다. 고랑을 만드는 우리와는 달리 이곳에는 땅을 아주 평평하게 정리하여 작물을 심는 것 같다.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의 시골을 보면서 우리와 크게 다른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유럽의 농촌에서는 비닐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촌에 가면 비닐하우스부터 시작하여 비닐 멀칭 등 온 들판이 비닐투성이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나 지저분한 폐비닐 쓰레기가 널려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일반적 풍경이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유럽은 친환 경적이고 한국은 반환 경적 농사라 이해하여야 하나? 아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손이 많이 가는 농업, 노동집약적인 농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은 품질이 좋다. 과일의 예를 보자. 여긴 그냥 과실수를 심어놓은 후 기껏해야 농약이나 치고 가지치기나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 같다. 그런 후 저절로 열매가 열리고 때가 되면 수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르다. 사과 한 알, 배 한 알, 포도 한 송이를 모두 사람 손으로 일일이 관리한다. 이곳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과일은 고품질로서 달고 맛있다. 우리나라 과일에 익숙한 입으로는 여기 과일은 정말 맛이 없다. 비싸고 맛있는 사과를 먹을 것인가, 싸지만 맛이 떨어지는 사과를 먹을 것인가, 결국은 소비자가 선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비자에겐 맛없지만 값싼 사과란 선택지는 없다. 비단 과일뿐만 아니다. 대부분의 식료품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하다. 고급품만을 강요당하는 한국 소비자들 행복하다고 해야 하나. 시골 도로를 달리다 보니 크고 작은 마을도 수시로 만난다. 100여 호도 안 되는 작은 마을은 수시로 지나고 한 번씩은 제법 큰 도시도 통과한다. 달리는 중 아름다운 강을 끼고 있는 제법 큰 도시를 만났다. 강을 따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주차장도 많이 준비되어 있다. 너무나 아름다운 강변이라 차를 세우고 잠깐 동안의 산책을 즐겼다. 도시 이름이 궁금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벨르빌르앙 보즐레라는 긴 이름이었다. 이렇게 즐기면서 달리다 보니 시간이 한정없이 늘어난다. 당초 4시간을 예상하고 달렸는데 5시간이 넘어갈 것 같다. 어제 주유를 하지 않았더니 이제 주유할 때가 된 것 같다. 마침 대형마트와 함께 있는 주유소가 보인다. 나는 주유소로 가고 집사람은 마트로 들어갔다. 이번에도 연료탱크 뚜껑을 열 수 있으려나? 성공이다. 연료탱크 뚜껑부터 시작해 주유와 정상까지 단숨에 깔끔하게 성공하였다. 대형마트로 갔다. 주위에 변변한 마을도 없는데 상당히 큰 마트이다. 여기엔 그동안 나를 속썩게 했던 상품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10종류가 넘는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가 있다. 그리고 그동안 사려다 못 산 운동화도 전시되어 있다. 식품과 함께 운동화를 새로 샀다. 그뿐만 아니라 내 프로도 멋지게 성공했다. 집사람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길래 캐시어에게 Where is the toilet이라고 물었다. 몇 번을 물었는데도 캐시어는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이번엔 우송 르 뜨왈레트? 그랬더니 뜨왈레트 하며 손으로 가르쳐 알려준다. 갑자기 벌판의 풍경이 바뀐다. 지금까지 벌판은 밀과 보리, 목초였지만 갑자기 포도밭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좀 더 달리니 아득한 벌판 저 끝까지 전부 포도밭이다. 알고 보니 이곳이 와인으로 유명한 부르고뉴 지방이며 부르고뉴 와인의 중심지가 바로 본느라 한다. 본느가 가까워 올수록 사방은 모두 포도밭으로 변한다. 본느 시내로 들어왔다. 본느는 인구 21명 정도의 작은 도시라 한다. 호텔에 짐을 풀고 시내 구경을 나갔다. 시골 소도시라 변변한 것은 없고 2개의 공원이 괜찮다고 한다. 그중 한 곳인 끄리조떼 공원으로 갔다. 공원으로 들어가니 제법 큰 연못이 나오고 그 주위는 온통 숲이다. 연못에는 야생오리 몇 마리가 놀고 있다. 연못 옆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서는 하늘을 찌를 듯한 큰 나무들이 서 있다. 공원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연못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울창한 숲은 하늘을 걷고 있다. 정말 아름다운 공원이다. 공원 앞에 도로는 시내 중심지와 연결이 된다. 이곳은 옛날 성곽 도시였던 것 같다. 낮은 성벽이 있고 성벽 바깥쪽을 따라 꽤 넓은 보행자 도로가 마련되어 있다. 여기엔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열을 지어서 있는데 엄청나게 크다. 큰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늘어선 풍경은 정말 장관이다. 이렇게 멋있는 플라타너스 가로수길은 처음이다. 성곽 안으로 들어섰다. 이 역시 중세풍의 타운이다. 지금까지 보았던 다른 중세 도시와 큰 차이점은 없다. 차이가 있다면 이 본네 중세타운은 관광상품으로 개발되지 않은 것뿐이라 할 것이다. 이곳에도 역시 타운 중심에는 성당이 있고 광장이 있다. 다만 성당 이름은 노트르담이 아니다. 중세풍의 오래된 건물과 현대식의 대저택이 섞여 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이다. 프랑스의 농촌마을과 시골의 소도시를 보면 역시 프랑스가 선진국이란 사실을 새삼 느낄 수 있다. 오늘 오전 리옹의 아시아 식품점에서 집사람이 방글라데시 라면을 사왔다. 한국 라면을 사러 갔다가 없어서 손에 잡히는 대로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한국 라면은 한 봉지에 3유로인데 이건 5봉지에 3.5유로이다. 처음으로 방글라데시 라면을 먹어보았다. 그런데 생각보단 꽤 괜찮다. 이탈리아에서부터 서북 쪽으로 계속 이동해왔기 때문에 해지는 시간이 점점 늦어진다. 지금은 오후 9시인데 아직 해가 중천에 걸려있다. 서유럽 렌트카 여행 34 파리를 향한 마지막 경유지 오세르 AUXERR이로 2024-5-24금. 일주일 전 이태리에서 프랑스로 들어온 이래 니스, 마르세유, 아비뇽, 그레노블, 리옹, 본느 등을 거쳐 파리로 향해 나아간다. 마치 엘바섬을 탈출하여 파리로 향해 진군하는 나폴레옹 같은 기분이 든다. 그렇지만 내겐 아부해 줄 언론도 따르는 부하도 영접해 줄 토벌군도 없다. 오늘은 파리에 입성하기 전 마지막 숙박지인 오세르로 간다. 아침부터 세찬 비가 내리고 있다. 여기 날씨는 정말 예측 불가이다. 하루 사이에 세찬 비가 내리다가는 햇빛이 나는 맑은 날씨가 되고 그러다가 좀 지나면 다시 비가 쏟아지는 그런 날이 계속되고 있다. 이곳 날씨가 늘 이런지 아니면 최근 며칠이 특히 변덕스러운 날씨인지 모르겠다. 오세르까지 고속도로로 가면 1시간 30분, 유료도로를 피하면 1시간 50분이 걸린다. 3시간 정도로 넉넉히 잡고 오늘도 유료도로를 피해 갈 예정이다. 먼저 경로상에 있는 샤토네프 성 TCHATAUNUF에 들리기로 하였다. 샤토네프 성은 12세기에 건설된 고딕 양식의 중세성으로서 이곳 부르고뉴 지방을 다스리던 영주의 성이었다고 한다. 호텔을 출발하여 40분 정도 달리니 저 멀리 언덕 위에 성이 보인다. 독일에서 여러 곳의 성을 봤지만 독일의 성과는 모습이 좀 다르다. 독일의 성은 좀 뾰족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에 비하면 이 성은 좀 둥글둥글한 느낌이다. 처음 이 성을 봤더라면 내 입에서 감탄의 소리가 나왔겠지만 이미 독일에서 여러 개의 명성들을 봤기 때문에 큰 감동은 없다. 독일의 호헨졸렌 성이나 노이슈 반스타인 성과 비교한다면 현저히 떨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샤토네프 성이 무시해도 좋은 그런 성은 아니다. 아름다운 성이다. 언덕 위에는 샤토네프 성이 있고 성 주위는 작은 마을이다. 주차할 곳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주택 옆 경사도로 옆 빈 공간에 적당히 주차를 하였다. 정식 주차장이 아니라 조금 마음에 걸린다. 주차를 하고 성과 마을을 구경하고 있자니 마을 위쪽에 주차장이 있다는 안내판이 보인다. 그쪽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게 안전하겠다. 주차장으로 차를 이동하기 위해 시동을 걸렸는데 이게 웬일. 잠겨진 핸들이 풀리지 않는다. 경사진 도로에 주차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핸들을 최대한 꺾어두었다. 그 탓인지 키를 꽂고 아무리 핸들을 이쪽 저쪽으로 돌려도 잠긴 핸들은 꿈쩍도 않는다. 혹시 다른 방법으로 핸들 잠김을 푸나하고 계기판 근처에 있는 모든 버튼을 눌러도 보고 당겨도 보았지만 전혀 효과가 없다. 낭패다. 어디다 도움을 청하여야 하나. 사람들도 잘 보이지 않는다. 거의 30분을 씨름했지만 소용이 없다. 암담한 생각이 들었으나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한다. 먼저 혹시나 해서 챗 GPT에게 물어보았다. 나 피아트 500 핸들 잠금을 어떻게 푸는지 알려줘. 챗 GPT 물론이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피아트 500도 다른 차들과 마찬가지로 핸들이 꺾여져 있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으면서 키를 조심스럽게 돌리면 잠긴 핸들이 풀어집니다. 챗 GPT가 말한 대로 핸들을 있는 힘껏 더 꺾으며 키를 움직였다. 두어 번 그렇게 하자 지금까지 그렇게도 꿈쩍도 않던 핸들이 거짓말처럼 풀린다. 이번 여행 내내 늘상 거짓말만 늘어놓던 녀석이 처음으로 사람 구실을 했다. 샤토네프 성을 찾은 관광객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성 주인은 전혀 붐비지 않는다. 성 입장료는 1인당 6유로. 그렇지만 성 안에 들어가봤자 별 것 없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데 돈을 내고 성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성 주위의 아름다운 중세마을을 감상한 후 멀리서 성을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은 성이었다. 성과 성 아래의 마을도 좋지만 그보다 더욱 좋은 것은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마을과 벌판의 풍경이다. 성과 마을이 자리 잡은 이 언덕은 이 근처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 멀리까지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을 잘 볼 수 있다.
바로 아래쪽 풀밭에서는 여러 마리의 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모두 흰 소이다. 저 멀리까지 푸른 벌판과 군데군데의 마을들이 환상적인 풍경을 이루고 있다. 다시 출발이다. 우리나라의 국도보다 더 좁은 지방도 정도의 도로가 계속된다. 연이어 나타나는 풍경은 조금씩은 특색이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슷하다. 완만하게 굴곡진 벌판, 푸른 밭들과 초원, 빨간색 지붕의 농가들, 그리고 푸른 하늘과 흰 구름, 이런 풍경들이 반복된다. 조금도 실증나지 않는 풍경들이다. 날씨는 정말 변덕스럽다. 비가 오다 햇빛이 들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어 오세르의 숙소에 도착했다. 또 비가 내린다. 4시쯤 비가 개이길래 마을 구경에 나섰다. 오세르는 인구가 3만 명이 약간 넘는 도시로 본노와 함께 부르고뉴 지방의 와인 중심지이다. 숙소에서 나오면 작은 공원인데 공원을 지나 작은 강을 건너면 바로 다운타운으로 연결된다. 이 강은 요네강이라는데 세느강의 지류라 한다. 이곳은 프랑스의 거의 한가운데인 내륙임에도 불구하고 강에는 많은 배들이 정박해 있다. 알고 보니 이곳 오세르에서는 요네강을 수상 스포츠 및 레저가 인기 있으며 시민들은 강 위에서의 식사도 즐긴다고 한다. 다운타운은 프랑스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중세 도시이다. 작은 돌로 포장된 좁은 길, 그리고 양쪽에 늘어서 있는 중세풍의 집들은 이젠 나에게 익숙한 풍경이다. 이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광장이 나오고 근처에는 성당과 수도원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엔 의외로 상점들이 많다. 지금까지 다녀온 프랑스의 도시들은 한국에 비해 상점의 수가 훨씬 적은 것 같았다. 한국에서는 어딜 가더라도 도로변에는 식당, 편의점 등등 갖은 종류의 상점들이 줄을 이어 들어서 있다. 그런데 프랑스의 도시는 도심 일부 지역에만 상점가가 있고 그 외에는 상점들을 찾기 어려웠다. 그런데 오세르는 지방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중심가에는 많은 상점들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오세르가 와인의 도시라 하니 그냥 숙소로 들어갈 순 없다. 중간 가격 정도의 와인을 한 병 사서 숙소로 들어왔다.